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한 기업 회장의 장례식장에서 시작됩니다. 모두가 슬픔에 잠긴 그 순간 한 여성이 나타나 충격적인 말을 꺼냅니다. 한정우 회장님은 제 아버지입니다. 그 한마디로 평온했던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얼어붙고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가족의 비밀과 거대한 거짓말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유언장 위조, 숨겨진 딸, 뒤바뀐 출생의 진실까지. 과연 누가 진실을 숨기고 있었을까요? 끝까지 보시면 예상하지 못한 반전과 깊은 감동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사연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 늦은 가을의 빗속에 장례식장이 서 있었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국화꽃이 가득했고 조문객들의 검은 옷자락 사이로 향 연기가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조용한 슬픔이 복도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떠들썩하거나 격렬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가구처럼, 오래된 관계처럼 조용히 그 자리에 가라앉아 있는 슬픔이었습니다. 고인은 한정우. 향년 66. 한정우 건설 수십 년간 업계의 거목으로 불렸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3달 전 간암 진단을 받은 이후 조용히 입원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병세가 빠르게 진행되었지만 끝까지 주변의 약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그는 창밖 하늘을 조용히 바라보았을 뿐이라고 담당 간호사가 나중에 전했습니다. 빈소 안 영정사진 속 한정우는 반듯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큰딸 한서윤이 서 있었습니다. 34살. 한서윤은 아버지 회사의 기획본부장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또래보다 말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무엇이든 혼자 해결하려 했고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서툰 일로 여겼습니다. 아버지를 닮은 것인지 아니면 아버지 곁에서 자라며 익힌 것인지 서윤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문객들에게 허리를 굽혔습니다. 한 번, 또 한 번.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꽉 다문 채로 감사합니다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를 반복했습니다. 누군가 많이 힘들겠다고 했을 때도 서윤은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그녀가 슬픔을 견디는 방식이었습니다. 빈소 한쪽에는 남동생 한도진이 있었습니다. 29살. 아버지 회사에 이름만 올린 채 사실상 경영에서 배제되어 있던 아들이었습니다. 재기 넘치고 감정이 풍부했지만 그만큼 충동적이었고 아버지와 크고 작은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그는 빈소 한쪽 구석에서 넥타이를 느슨하게 멍한 눈으로 영정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실감이 나지 않는다는 듯이. 그 옆에는 고모 한정숙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62. 오빠인 한정우보다 4살 어린 그녀는 젊은 시절 한때 회사 경영에 관여하기도 했지만 이후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가문 내에서의 발언권만큼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그녀는 조문객들에게 능숙하게 인사를 건네면서도 눈만은 쉬지 않고 빈소 안을 훑었습니다. 무언가를 살피는 눈이었습니다. 오래된 집 안에서 오랫동안 자신의 자리를 지켜온 사람 특유의 눈빛이었습니다. 오후 2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빈소 입구 쪽에 낯선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37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검정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조문객들처럼 맵시 있게 차려입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딘지 급하게 달려온 것 같은 차림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빗속을 달려온 듯 살짝 흐트러져 있었고 손에는 흰 국화 한 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입구에서 멈췄습니다. 빈소 안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영정 사진과 눈이 마주치자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입술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울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스스로에게 묻는 것처럼.
그녀는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영정 앞에 국화 한 송이를 올렸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 서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 여자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시선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서윤이 먼저 다가갔습니다. 실례지만 어떻게 오셨나요? 여자가 눈을 떴습니다. 서윤의 얼굴을 바라보더니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는 윤아린이라고 합니다.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습니다. 떨림이 있었지만 무너지지 않으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한정우 회장님은 제 아버지입니다. 그 순간 빈소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조용하던 대화 소리들이 멈췄습니다. 조문객 몇몇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숙의 눈이 순식간에 날카로워졌고 도지는 들고 있던 종이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굳었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여자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정숙이 성큼 걸어 나왔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빈소 안에서 여러 사람이 자리를 옮기며 두 사람 쪽으로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여기가 어떤 자리인지 알고 하는 말이에요? 당장 나가세요. 남의 장례식장에서 이런 소리를 하다니 사람이 맞소? 하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 정숙의 목소리가 더 높아졌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그 말을 함부로 쓰는 거 아니에요. 증거도 없이 나타나서 행패를 부리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증거가 있습니다. 할인이 코트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손수건이었습니다. 흰 바탕에 파란 실로 수놓은 자수. 꽃 모양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빛이 바랬지만 형태는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정숙의 안색이 달라졌습니다. 입술이 굳었습니다. 잠깐이었지만 그 짧은 순간에 그녀의 얼굴에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윤이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조문객이 빠져나간 빈소에 서윤 혼자 남았습니다. 도지는 지인들과 자리를 옮겼고 정숙은 어디론가 전화를 걸며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서윤은 아버지의 영정 앞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뒤 그녀는 아버지의 유품 봉투를 열었습니다. 병원 측에서 건네준 것이었습니다. 낡은 지갑, 시계, 그리고 접힌 사진 한 장.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와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여자와 아직 걷지도 못할 것 같은 아이. 배경은 어느 공원이었습니다. 단풍이 지는 계절이었습니다. 서윤은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작고 단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멀리서라도 지켜줄게. 미안하다. 서윤은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틀림없이. 빈소 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을비였습니다. 서윤은 사진을 내려놓지 못한 채 아버지의 웃는 영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숨긴 것이 이것 하나뿐이었을까요? 아버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향 연기만이 조용히 피어오를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한 가족이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진실이 이제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장례는 사흘째 되는 날 치러졌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운구 행렬이 장지로 향하는 동안 서윤은 내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사진 속 그 짧은 문장이 아직도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멀리서라도 지켜줄게. 미안하다. 아버지가 누군가에게 미안하다고 적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가족 앞에서 그 말을 입에 올린 적 없는 사람이. 서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채 그저 장지까지의 긴 길을 견뎌냈습니다. 윤아리는 장례식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날 밤 정숙이 직접 나서서 할인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했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어떤 말이 오갔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튿날 아침 할인의 모습은 빈소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문객들 사이를 돌아다녔습니다. 얼굴에는 옅은 미소까지 걸려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미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돌렸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발인이 끝나고 사흘 뒤였습니다. 장례식장 근처 한 법무법인 회의실에 유족들이 모였습니다. 호출한 사람은 최진호 변호사였습니다. 한정우와 30년 지기라 불리던 인물로 백발이 성성한 일은 가까운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유족들이 자리에 앉자 천천히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한 회장께서 생전에 직접 제게 맡기신 겁니다. 봉투 안에는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직접 읽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느렸습니다. 회의실 안은 숨소리조차 잘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오래전 한 여자를 사랑했다. 그 사랑에서 딸이 태어났다. 아이의 이름은 윤하린. 내가 끝까지 곁에 있어주지 못한 내 딸이다. 이 사실을 숨겨온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도진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테이블 위에 손을 짚고 최 변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진짜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직접 쓰셨다는 게 확인된 겁니까? 필적 감정을 거쳤습니다. 한 회장 본인의 필체가 맞습니다. 도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지만 의자를 당겨 앉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팔짱을 낀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슬픔도 놀라움도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서윤만이 편지 내용 전체를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 얹혀 있었고 눈은 테이블 한 지점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터졌습니다. 최 변호사가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한 회장 명의의 자산 현황입니다. 부동산과 금융 자산을 합산하면 약 800억 원 규모입니다. 도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숙의 시선이 비로소 창밖에서 돌아왔습니다. 서윤은 그 숫자를 들었을 때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돈의 크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숫자가 만들어낼 일들이 짐작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 원장은요? 정숙이 먼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지나치게 평온했습니다. 최 변호사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유 원장이 있습니다. 다만 그는 말을 잠깐 멈췄다가 이었습니다. 며칠 전 사무실 보관함에서 새 유 원장이 발견되었습니다. 기존에 제가 보관하고 있던 유 원장과 내용이 다릅니다. 다르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도진이 물었습니다. 새 유 원장에는 전체 상속 재산 중 절반을 윤하린 씨에게 귀속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도진이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소리가 회의실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갑자기 새 유 원장이 나와요? 우리가 그걸 그냥 받아들여야 합니까? 최 변호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법적 요건을 갖춘 문서입니다. 현재로서는 유효한 유 원장으로 처리됩니다. 현재로서는요? 도진의 목소리가 나를 세웠습니다. 그 말은 아직 다툴 여지가 있다는 뜻 아닙니까? 진위 여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건 법적 절차의 문제입니다. 도진은 의자를 뒤로 밀며 일어섰습니다. 코트를 집어들고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이 유 원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최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는 동안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 변호사님, 저도 물론 반대입니다. 있지도 않던 딸에게 재산 절반이라니 말이 안 되지요. 네, 정숙 씨의 입장은 이해합니다. 당연히 법적으로 따져봐야지요. 정숙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가방을 챙기며 서윤에게 시선을 한번 주었습니다. 짧은 눈빛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복잡했습니다. 서윤아, 너도 알지? 이건 가족을 지키는 문제야.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이 나간 뒤 서윤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윤이 이상함을 느낀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새 유언장의 작성 날짜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버지가 입원한 지 2달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 무렵 아버지의 상태는 이미 혼자 손을 쓰기 어려울 만큼 나빠져 있었습니다. 서윤은 직접 병원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날짜를 보고 그리고 담당 의사의 소견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날짜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유언장에 서명인으로 적힌 증인 2명 중 1명의 이름이 낯이 익었습니다. 최성훈 전 법무팀장. 3년 전 회사를 떠난 인물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자진 퇴사였지만 내부에서는 사내 자금 문제로 조용히 내보냈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서윤은 파일을 닫고 눈을 감았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확신이 아니라 사실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먼저 할인에게 연락했습니다. 짧은 문자였습니다. 만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1시간 뒤 할인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장소와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회사 근처 작은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할인은 조용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처음 보았을 때와 다르지 않은 눈빛이었습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원하는 것이 두려운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유언장 이야기를 들었겠지요. 서윤이 먼저 말했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해요? 할인이 잠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는 재산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그걸 먼저 말하고 싶었어요. 서윤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믿는다, 믿지 않는다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말이 얼마나 상처를 줄 수 있는지를 서윤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먼저 꺼낸 할인이라는 사람에 대해 조금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유언장, 저는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윤이 말했습니다. 할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상태를 감안하면 그 날짜에 직접 서명하셨을 가능성이 낮아요. 그리고 증인 중 1명은 회사와 좋지 않은 방식으로 관계를 끊은 사람입니다. 그럼 누군가 꾸민 거라는 말씀이세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확인해야 합니다. 할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걸 확인하려는 이유가 뭔가요? 유언장이 가짜라면 저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재산을 지키려는 게 아닙니다. 서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진짜로 원한 게 무엇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카페를 나오는 길에 서윤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도진이었습니다. 누나, 나 방금 정보 하나 들었어. 최성훈이 요즘 고모랑 자주 만난다는 거 알아? 서윤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어디서 들었어? 회사 후배한테. 둘이 강남 쪽 사무실에서 만나는 걸 봤다고. 그것도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부터. 서윤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나, 설마 고모가. 아직 아무것도 단정 짓지 마. 그녀는 조용하고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서윤은 코트깃을 세우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머릿속에서 여러 조각이 천천히 그러나 또렷하게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잡혔습니다. 무너진 것은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유는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는지를 반드시 찾아낼 생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끝내 말하지 못한 것들을 이제 딸이 대신 꺼내야 할 차례였습니다. 서울 도심의 겨울 아침은 빠르게 밝아왔습니다. 서유는 사흘째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버지 회사의 오래된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법무팀 기록, 이사회 의사록, 회계 감사 보고서. 그 사이에 손으로 쓴 메모지들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서윤이 직접 적은 것들이었습니다. 날짜, 이름, 물음표. 최성훈, 한정숙, 유언장 작성일. 세 가지가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는 것 같으면서도 결정적인 연결고리가 없었습니다. 심증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심증은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서유는 커피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그 무렵 서윤에게 먼저 연락을 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강민재. 경제 전문지 기자였습니다. 날카롭고 말이 빠른 사람이었지만 함부로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그는 한정우 건설 관련 기사를 오래 추적해온 인물이었습니다. 한정우 회장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만나주시겠습니까? 서유는 처음에 망설였습니다. 기자를 만난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이 일이 밖으로 새어나갈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선택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만남에 응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은 곳은 광화문 근처의 조용한 찻집이었습니다. 강민재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과 복사된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 회장과 김미영 씨의 관계를 추적하다가 나온 자료들입니다. 김미영. 서유는 그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유품에서 나온 사진 속 여자가 누구인지 이제는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강민재가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40년 전 대학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한정우는 건축학과 학생이었고 김미영은 국문학과였습니다. 2년이 넘도록 사귀었고 결혼까지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한정우의 집안이 반대했습니다. 당시 한정우의 아버지는 아들의 미래를 재력 있는 집안과의 혼사에 걸어두고 있었습니다. 김미영은 변변한 집안 배경이 없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헤어진 겁니까? 서윤이 물었습니다. 강민재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냥 헤어진 게 아닙니다. 그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편지 한 통의 복사본이었습니다. 필체는 단정했지만 손이 떨렸는지 군데군데 글씨가 흔들려 있었습니다. 편지는 김미영이 쓴 것이었습니다. 수신인은 한정우. 하지만 편지는 한 번도 한정우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한정우가 받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간에서 가로채인 것이었습니다. 누가요? 서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강민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정숙 씨입니다. 서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찻잔이 식어가는 동안 그녀는 테이블 위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편지 복사본, 오래된 사진, 그리고 강민재가 꺼내놓은 또 다른 문서 하나. 당시 김미영이 살던 동네 주민센터에서 발급된 서류였습니다.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주소 이전. 날짜는 두 사람이 헤어진 직후였습니다. 김미영 씨는 갑자기 거처를 옮겼습니다. 아는 사람도 연락처도 모두 바꿨어요. 당시에 함께 살던 친구에게 확인했는데 누군가 찾아와서 무언가를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김미영 씨가 달라졌다고요? 협박을 받은 겁니까?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그리고 이후의 행적을 보면 그냥 떠난 것이 아닌 건 분명합니다. 서유는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고모. 한정숙. 그녀는 언제나 가문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내세웠습니다.
집안 어른 노릇을 했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앞에 나섰습니다. 서유는 어린 시절부터 고모가 무섭지는 않았지만 편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언가 늘 재고 있다는 느낌. 계산이 먼저이고 감정이 나중인 사람이라는 인상. 그것이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이제야 찾아왔습니다. 강민재와 헤어진 뒤 서유는 곧장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20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현재는 지방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이혼은 조용했습니다. 법정 다툼도 없었고 공개적인 갈등도 없었습니다. 그냥 어느 날부터 아버지가 집에 없어졌고 서유는 그것을 어른이 되어서야 이혼이라는 단어로 이해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서유나. 어머니, 김미영이라는 분 아세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지. 아버지 첫사랑이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결혼하고 나서 알았다.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어머니의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다 삭힌 것들이라는 투였습니다. 어머니, 고모가 그 사이에 관여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또 침묵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길었습니다. 나도 의심한 적 있었어. 하지만 증거가 없었고 내 아버지한테 물어볼 수가 없었어. 그 사람이 먼저 말을 안 하는데. 왜 말 안 하셨어요? 저한테라도. 서유나. 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내가 그 집 딸로 살아야 하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해. 그냥 모르는 게 나을 때도 있어. 서유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르는 게 나을 때.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어머니가 지켜온 침묵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서유는 그제야 조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서유는 고모에게 직접 찾아갔습니다. 정숙은 서울 서초구의 넓은 아파트에 혼자 살았습니다. 인터폰을 누르자 잠시 뒤 문이 열렸습니다. 정숙은 실내복 차림이었지만 표정은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서윤을 보고 눈썹을 약간 올렸다가 내렸습니다. 이 시간에 웬일이야?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정숙이 차를 내왔지만 서윤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김미영 씨 아시지요? 정숙의 손이 찻잔 위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그러나 표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래전 이야기네. 고모가 만나셨나요? 그때. 서윤아, 그게 지금 이 상황이랑 무슨 상관이야? 상관이 있을 것 같아서요. 두 사람은 잠시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숙이 먼저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내 아버지한테 맞지 않는 사람이었어. 내가 한 일은 가문을 지킨 거야. 그게 잘못이야? 서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모.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유언장건도 이야기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정숙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눈이 약간 좁아졌습니다.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최성훈 씨 요즘 자주 만나시죠?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거실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서유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고모, 저는 사실을 찾고 싶을 뿐입니다. 다른 뜻이 없어요. 하지만 숨겨진 것들이 있다면 결국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창밖에 둔 채로. 서유는 고모의 집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유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확인된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고모가 김미영을 압박했다는 것. 두 사람을 강제로 갈라놓은 중심에 고모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지금 유언장을 둘러싼 이 복잡한 상황에도 고모의 손이 닿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하지만 가능성은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서유는 눈을 감았습니다. 피로했습니다. 몸이 아니라 무언가를 계속 믿으려 애쓰는 마음이 피로했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믿음,
가족이라는 이름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어느 지점에서는 선의로 시작되었을 것이라는 믿음. 그것들이 하나씩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진 뒤 서윤의 휴대폰에 문자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강민재였습니다. 확인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당시 정숙 씨가 회사 자금을 무단으로 사용한 내역이 있습니다. 한 회장 명의로 처리된 것처럼 되어 있는데 내부 문서를 보면 실질적인 지시자가 다릅니다. 내일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서윤은 문자를 2번 읽었습니다. 횡령. 그리고 누명. 아버지가 오랫동안 짊어진 것들이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체념이었는지 아니면 가족을 지키려 한 것이었는지 서윤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이것은 유언장 한 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켜켜이 쌓인 거짓말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의 끝에는 반드시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서윤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환했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각자의 자리에서 켜져 있었습니다. 저 불빛들 중에 얼마나 많은 집이 비슷한 비밀을 품고 있을까? 서윤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쌓인 침묵들이. 내일 자료를 받으면 움직여야 했습니다. 혼자서는 안 됐습니다. 서윤은 생각했습니다. 할인이 필요했습니다. 아버지의 진짜 딸. 그리고 어쩌면 이 모든 진실을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사람.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다면 아직 길이 있었습니다. 서윤은 창에서 등을 돌렸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새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확인해야 할 것들, 만나야 할 사람들, 찾아야 할 서류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무너지기 전에 먼저 단단해지기로 했습니다. 서류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도착했습니다. 강민재가 보낸 파일이었습니다. 서윤은 출근도 하지 않은 채 책상 앞에 앉아 내용을 펼쳤습니다. 15년 전 회사 내부 회계 문서였습니다. 페이지마다 숫자가 빼곡했고 중간중간 붉은 펜으로 표시된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강민재가 미리 체크해둔 것이었습니다.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당시 법무팀 예산에서 수억 원이 외부 계좌로 빠져나갔습니다. 결제 라인에는 한정우의 이름이 올라가 있었지만 실제 지시 메모는 다른 손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필체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지시 메모 아래 희미하게 남아있는 이니셜이 있었습니다. H, J, S. 한정숙. 서윤은 서류를 덮었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분노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지만 그것을 바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증거를 법적으로 쓸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것. 그것이 먼저였습니다. 그 주 안에 서윤은 도진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아버지 장례 이후로 대화다운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도진은 유언장 문제로 흥분해 있었고 서윤은 혼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거리가 생겼습니다. 서윤이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도진은 천천히 읽었습니다. 읽는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다 읽은 뒤에도 한동안 서류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고모가 진짜로 이런 짓을 한 거야? 목소리에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분노보다는 허탈함에 가까운 소리였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야. 하지만 확인이 필요한 건 맞아. 아버지는 알고 계셨을까? 서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알고도 덮어두셨을 거야. 그게 아버지 방식이었으니까. 도진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누나를 제대로 바라보았습니다. 누나, 나 사실 유언장 때문에 할인 씨 많이 의심했어. 그 여자가 작정하고 접근한 거 아닌가 싶었거든. 알아.
근데 이거 보니까 진짜 나쁜 사람이 누군지 방향이 달라지네. 서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이 움직여줄 수 있어? 도진이 잠시 입술을 굳혔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DNA 검사는 어떻게 할 거야? 할인 씨 친딸인 거 확인은 해야 하는 거 아냐? 그게 다음 순서야. DNA 검사를 제안한 것은 공식적으로 도진이었습니다. 할인에게 직접 연락했습니다. 할인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먼저 원한다고 했습니다. 자신도 확실히 하고 싶다고. 검사기관은 서윤이 알아봤습니다. 유전자 분석 전문 기관에 시료를 맡겼습니다. 아버지의 유전자 샘플은 병원 측에 보존된 의료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가져왔습니다. 결과는 2주 뒤에 나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열흘째 되는 날, 기관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검체 일부가 손상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보관 중 이상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재검사가 필요하다는 말이었습니다. 담당자는 정중했지만 서윤은 수화기를 들고 잠시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묘했습니다. 서윤은 기관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검체 관리 기록을 열람하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내부 규정을 들어 거절했지만 서윤이 법무법인을 통해 공식 요청서를 넣자 이틀 뒤 열람이 허가되었습니다.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검체가 손상된 날짜, 그리고 그날 기관을 방문한 외부인 명단.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성훈. 서윤은 명단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재검사는 새로운 샘플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서윤이 직접 기관을 오가며 관리했습니다. 보안이 강화된 별도 채널을 이용했습니다. 강민재가 추천해준 곳이었습니다. 외부 개입이 불가능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윤은 도진, 할인과 함께 결과지를 받았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먼저 열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인이 먼저 말했습니다. 제가 열겠습니다. 그녀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일치율 99.97%. 윤아리는 한정우의 친딸이었습니다. 도진이 결과지를 받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표정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오래 쥐고 있던 것을 놓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서윤이 결과지를 손에 들었습니다. 숫자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결과지 하단에 추가 분석 항목이 있었습니다. 검사기관에서 의뢰 범위를 조금 넓게 잡아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서윤 자신의 대조 샘플 분석 결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줄을 읽었습니다. 한 번 읽고 멈췄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일치율 0%. 숫자가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서윤은 결과지를 들고 있던 손을 내렸습니다. 천천히. 종이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도진이 눈치를 챘습니다. 누나, 왜 그래?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할인이 결과지를 들여다보다가 해당 항목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도진이 결과지를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서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아버지 딸이 아닌 것 같아. 회의실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검사기관에 추가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오류 가능성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담당자는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이중 검증을 거친 결과이며 오류 가능성은 통계적으로 무시할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서윤은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버스를 탔다가 두 정거장만에 내렸습니다. 걷고 싶었습니다. 찬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하는 저녁이었습니다. 서유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생각하지 않은 채 머릿속에서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가 퇴근하고 돌아오던 현관 모습, 생일마다 사다 주던 케이크, 대학 입학식 날 아침 넥타이를 고쳐 매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어깨를 두드리던 손. 그것들이 거짓이 되는 걸까? 서유는 생각했습니다. 피가 다르면 그 모든 것이 지워지는 걸까? 대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새로운 단서가 나왔습니다. 강민재였습니다. 이번에는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였습니다. 그는 서윤이 태어난 병원의 오래된 신생아실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단순한 취재가 아니었습니다. 서윤에게서 DNA 결과 이야기를 전해 들은 뒤 직접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병원은 서윤이 태어난 지 10년 만에 폐업했습니다. 하지만 기록 일부가 보건소에 이관되어 있었습니다. 강민재는 그 기록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서윤이 태어난 날 신생아실에 2명의 아이가 동시에 입원했습니다. 두 아이의 이름 태그가 뒤바뀐 정황이 있었습니다. 퇴원 기록에 서명란이 수정된 흔적이 있었고 담당 간호사가 퇴직 이후 한 인터뷰에서 당시 병원 운영에 외부 압력이 있었다고 짧게 언급한 기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호사의 이름 옆에 적힌 메모. 한정숙 씨 지인. 서유는 그 메모를 보았을 때 더 이상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분노를 넘어선 지점이 있었습니다. 슬픔도 넘어선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 너머에는 차갑고 고요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서유는 그 감각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심이 서는 순간의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할인이 찾아왔습니다. 서윤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연락도 없이. 손에는 따뜻한 음료 2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서윤이 문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마주 보았습니다. 할인이 먼저 음료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차가울 것 같아서요. 서윤은 받았습니다. 두 손으로. 현관 앞 계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따뜻한 캔을 손에 쥐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골목 끝에서 아이들 뛰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인이 먼저 말했습니다. DNA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저는 서윤 씨가 아버지 딸이라고 생각해요. 서윤이 할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서윤 씨를 키웠잖아요. 사랑했잖아요. 그게 진짜 아닌가요? 서윤은 금방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어디에 닿는지 느끼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원망스러울 것 같아서 걱정했어요. 저요? 당신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몰랐을 일들이잖아. 유언장도 DNA도 고모 이야기도. 할인이 잠시 음료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도요. 오지 말 걸 싶었어요, 솔직히. 아버지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서 간 건데 이렇게 많은 걸 건드릴 줄은 몰랐어요. 잘 왔어요. 서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실이 아프더라도 모르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숨겨놓은 것들이 이렇게 많았는데 그걸 이제라도 알게 된 거니까요. 두 사람은 다시 말이 없어졌습니다. 바람이 골목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로등이 하나씩 켜졌습니다. 서울의 저녁이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할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 씨, 저같이 도와도 될까요? 서윤은 앞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글자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믿겠다는 것. 함께 가겠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끝난 뒤에도 어떤 형태로든 서로 곁에 있겠다는 것. 그날 밤 서윤은 오랜만에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서류도 메모도 펼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의 딸인지 아직 완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하지만 오늘 할인과 나란히 앉아서 따뜻한 캔 하나를 손에 쥐었던 그 시간이 이상하게도 오래 남았습니다. 피가 같은 가족이 있었습니다. 피가 달라도 곁에 남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진짜인지 서유는 이제 그 물음을 조금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고모의 횡령건, 유언장 위조건, 최성훈과의 연결고리, 그리고 자신의 출생에 관한 진실. 하나씩, 천천히, 그러나 끝까지. 서유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잠이 왔습니다.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서울 도심의 나무들이 아직 앙상했지만 가지 끝에 작은 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두꺼운 코트를 입었지만 발걸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계절은 그렇게 말없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정숙과 최성훈이 검찰에 소환된 것은 그해 2월 중순이었습니다. 유언장 위조,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시도. 혐의는 세 가지였습니다. 강민재가 확보한 내부 문서와 서윤이 기관에서 열람한 방문 기록, 그리고 당시 병원 간호사의 진술이 합쳐진 결과였습니다. 어느 하나만으로는 부족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 가지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움직였습니다. 정숙은 소환 당일 아침 흐트러짐 없는 차림으로 청사에 들어갔습니다. 카메라가 여러 대 따라붙었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방식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서윤의 눈에 예전과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크게 보였던 사람이 작아 보이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정숙이 그랬습니다. 늘 집안의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이 복도 끝으로 사라지는 뒷모습이 그냥 늙은 사람 하나처럼 보였습니다. 서윤은 오래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돌아섰습니다.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최성훈은 비교적 일찍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유언장 작성 과정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정숙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책임을 떠넘기는 진술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사실들은 유용했습니다. 유언장이 작성된 날짜와 장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정숙은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자신은 가문을 지키려 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잘못된 방법을 쓴 것은 인정하지만 의도는 선한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담당 검사는 조용히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15년 전 횡령 내역이었습니다. 정숙의 말이 그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오래 쌓인 것들은 결국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서윤은 자신의 출생에 관한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병원 기록을 토대로 같은 날 같은 신생아실에서 태어난 아이를 추적했습니다. 오래된 일이었습니다. 34해 전. 기록이 완전하지 않았고 당시 병원 관계자 대부분이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 신생아실 수간호사. 80이 가까운 나이였지만 기억이 또렷했습니다. 강민재가 경기도 외곽의 요양원에서 그녀를 찾아냈습니다. 서윤이 직접 찾아갔습니다. 노인은 서윤을 보자마자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일은 평생 마음에 걸렸어요. 목소리가 낮고 쉬었습니다. 압력이 있었습니다. 누가 시킨 건지는 직접 듣지 못했어요. 하지만 원무과 쪽에서 이야기가 내려왔고 저는 그냥 따랐어요. 그게 부끄럽지요. 제 친부모가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노인이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아이가 바뀐 건 맞아요. 하지만 누가 어느 쪽으로 간 건지는 저도 몰라요. 기록이 없으니.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부모가 누구인지는 결국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기록이 너무 오래되었고 당시 상황을 완전히 재구성하기에는 빈틈이 많았습니다. 서윤은 그 사실 앞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모르는 채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봄이 오기 직전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서윤, 도진, 할인. 약속을 정해서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윤이 가자고 했고 두 사람이 따라왔습니다. 목적지는 아버지의 묘였습니다. 경기도 외곽 조용한 공원 묘지였습니다. 한정우가 미리 지정해둔 자리였습니다. 세 사람은 버스와 택시를 갈아타며 1시간 넘게 걸려 도착했습니다. 묘 앞에 국화를 놓았습니다. 도진이 먼저 향을 피웠습니다. 할인이 그 옆에 섰습니다. 서윤이 가장 나중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람이 조용히 불었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래 그렇게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무게를 내려놓는 시간이었습니다. 도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나 많이 원망했어요. 왜 말 안 해줬냐고. 왜 혼자 다 안고 갔냐고. 말이 거기서 잠깐 끊겼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냥 수고했다고 하고 싶어요. 할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묘비 앞에 손을 얹었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았습니다. 서윤은 오래 묘비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정우 1960-2026 단순한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담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랑과 비겁함과 후회와 그럼에도 불구한 마음들이. 아버지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알아요. 서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사랑한 사람이었다는 것도 알아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바람이 한 번 더 지나갔습니다. 국화꽃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묘지를 내려오는 길에 할인이 서윤 옆을 걸었습니다. 돌이 많은 내리막길이었습니다. 할인이 서윤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넘어질까봐 잡은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서윤 씨. 네. 서윤 씨는 아버지가 사랑한 딸이었어요. 그 시간이 진짜예요. 피가 어떻든. 서윤이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로 말했습니다. 저도 알아요. 이제는.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나란히 내려왔습니다. 말이 없어도 어색하지 않은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도진은 조금 앞서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밥 먹고 가자. 내가 살게. 서윤이 말했습니다. 내가? 응, 왜? 그냥 누나가 밥 산다고 하는 게 어색해서. 앞으로 익숙해져. 도진이 피식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할인도 따라 웃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주차장 쪽으로 걸어 내려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봄 햇살 아래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 뒤로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재판을 받았습니다. 유언장 위조와 횡령에 대한 혐의가 일부 인정되었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오는 그녀의 얼굴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작아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내려놓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붙들고 있던 것을 손에서 놓은 사람. 서윤은 그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움이 남아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을 지배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람이 타인을 용서할 때 언제나 완전히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서윤은 이제 알았습니다. 조금씩 오래 버티는 것이 용서에 더 가깝다는 것도. 아버지의 유산은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위조 유언장이 무효로 처리된 뒤 기존 유언장이 효력을 회복했습니다.
그 내용에는 할인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윤과 도진은 상속 재산의 일부를 할인과 나누기로 했습니다. 법적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할인은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서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하지 못한 걸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뜻에 가까운 것 같아요. 할인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윤은 그해 봄부터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아버지가 만든 회사였습니다. 서윤이 10년 넘게 다닌 곳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자신이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의 딸로서가 아니라 그냥 한서윤으로서. 그리고 그 질문에 조금 다르게 답하기로 했습니다. 자격은 핏줄이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회사를 만든 것처럼, 김미영이 할인을 혼자 키운 것처럼, 어머니가 오랜 침묵을 버텨온 것처럼. 서윤은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봄이 한창이었습니다. 가로수 잎이 연두색으로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아직 여리지만 분명히 있는 초록이었습니다. 할인은 작은 출판사에 취직했습니다. 오래 글을 써왔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김미영이 국문학과 출신이었으니 어쩌면 물려받은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첫 출근을 앞두고 서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첫 출근이에요. 긴장돼요. 서윤이 답했습니다. 잘할 거예요. 원래 처음은 다 긴장돼요. 짧은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오간 수많은 말들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도진은 한동안 방황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걱정할 때쯤 도진이 먼저 연락했습니다. 사회적 기업에 취직했다고 했습니다. 월급이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서윤은 잘 됐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아버지 기일이 돌아왔습니다. 세 사람이 다시 묘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따로 약속을 잡지 않아도 각자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모였습니다. 날이 좋았습니다. 구름이 졌고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묘 앞에 국화를 놓았습니다. 세 송이였습니다. 각자 한 송이씩 가져왔습니다. 우연처럼 보였지만 우연이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할인이 묘비 앞에 잠시 앉았습니다. 아버지,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처음으로 그 말을 소리내어 했습니다. 조용하고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말 안에 담긴 것들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던 시간들. 멀리서 바라보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던 세월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무릎을 꿇고 목소리를 내어 부를 수 있다는 것. 도진이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저도요.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오래 있었습니다. 그것이 서윤의 방식이었습니다. 묘지를 나오면서 서윤은 아버지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곁에 끝까지 있지 못했습니다. 비밀을 가졌고 그 비밀이 가족에게 상처를 남겼습니다. 용기보다 침묵을 택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멀리서라도 지켜보려 했던 사람. 죄책감을 안고도 끝까지 놓지 않으려 했던 사람. 마지막 편지에 미안하다고 쓸 수 있었던 사람. 사람은 하나의 모습으로만 기억될 수 없었습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 용기와 비겁함이 한 사람 안에 함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랬고 고모가 그랬고 어쩌면 서윤 자신도 그랬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용서의 시작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묘지 아래 작은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특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된장찌개와 제육볶음이 나왔습니다. 반찬이 소박했습니다. 하지만 오래 배고팠다가 먹는 밥처럼 이상하게 든든한 맛이었습니다.
도진이 먼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우리 앞으로 이날마다 같이 오자. 서윤이 밥을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할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짧은 약속이었습니다.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 모두 그것이 지켜질 것을 알았습니다. 약속이라서가 아니라 이제 그런 사이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내려왔습니다. 식당 안이 환해졌습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바닥에 나란히 드리워졌습니다. 가족은 처음부터 완성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서지고 흔들리고 진실 앞에서 무너지기도 하면서 그래도 서로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는 것. 그것이 가족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피가 같아서가 아니라 같은 슬픔을 나누고 같은 밥상 앞에 앉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세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오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가족은 혈연으로 결정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함께한 시간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더 좋은 감동 사연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